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다우지는 소폭 상승,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하락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헤드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트레이더들 그리고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오미크론의 전개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제 나왔던 뉴스들이 있죠. CDC에서는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던 남아프리카 쪽에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오미크론은 오히려 악재라기보다는 약간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시장의 혼조세가 오미크론 때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런 내용과 함께 항공주, 크루즈주 이런 여행 관련주들도 동반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보잉에서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끈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은 이랬고요. 자,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지금부터 전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산타랠리가 온 건가 기뻐했지만 오늘 미국 증시는 살짝 힘이 빠졌습니다. 혼조권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에 장중의 하락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나스닥 지수는 낙폭을 조금 더 벌려서 0.3% 정도의 하락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60포인트 가까이 힘을 내주면서 현재 36,400포인트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만한 새로운 재료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 그리고 내년의 경기 상황 등을 가늠하면서 눈치를 살짝 보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전해졌던 한 가지 소식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CDC가 코로나 감염자 그리고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의 10일에서 이제는 5일로 단축시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의 전파력이 증상이 나오기 이틀 전부터 이후 3일 동안 가장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입니다. 이 경제 활동을 계속 지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백신 제조사들의 주가죠. 노바백스라든지 모더나, 화이자 등의 주가가 오늘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반면 같은 소식에 여행 및 에너지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항공주 가운데에서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에너지 주식 가운데에서는 발레로 에너지 등과 같은 종목들이 현재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 속에서 섹터별 등락 현황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이 살짝 엇갈리는 하루인데요. 오늘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섹터는 바로 유틸리티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7% 가까운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비중이 유틸리티보다 더 큰 기술주가 아무래도 0.4%대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낙폭을 모두 지워내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상승하고 있는 섹터로는 산업이 0.5%, 자재가 0.5%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백신 제조사들의 주가가 좀 약하다 보니까 헬스케어의 주가 역시 0.4%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맵을 열어서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반도체 섹터에서 반도체 주들이 강한 랠리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지워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6%의 마이너스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역시 2%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 직전에 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 거래 마치고 돌아와서 남은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거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타격이 컸던 여행 관련주들 가운데에서 강한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맵의 가장 아랫단에 위치해 있는 보잉이 오늘 1%대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주도해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재개를 허가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약 2년 반 만에 운항 금지를 풀어준 것이 되겠는데요. 이 소식에 따라서 보잉의 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는 디즈니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1%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우의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은 차트를 열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를 봐야겠는데요.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오늘 하방 압력이 큰 하루입니다. 암호화폐가 빠질 때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함께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6.7%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스타 아웃도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웃도어 및 레크리에이션 기업이고요. 특히 사격 스포츠 제품을 제작하면서 슈팅 매니아 분들께는 익숙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냥도구 제조사인 스톤 글래시어를 인수한다는 발표가 전해짐에 따라서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스타 아웃도어는 오늘 4%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향후 원유 수요로의 타격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전일에 이어서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WTI 선물 가격은 현재 0.6% 정도의 플러스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5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최근에 1개월 내 고점 부근에서 계속 거래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5만 달러 9시쯤에 5만 달러 수준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낙폭을 이 시간 현재까지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1월에 6만 9천 달러 수준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 그 수준에서 계속 후퇴를 하면서 이제는 연간 누적 상승률이 약 7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과 좀 같은 방향성을 보여왔던 비트코인이지만 이달 들어서 그 패턴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2월 들어서 S&P 500 지수는 5% 정도 상승을 한 반면에 비트코인이 1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현재 6.4% 급락하면서 47,7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암호화폐, 이더리움, 솔라나, 도치코인 역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막판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91포인트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36,400포인트 선 바로 직전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S&P 500 지수는 결국에는 강보합 수준에서 정말 살짝 오른 채 거래를 마칩니다. 4,792포인트 선까지 이제는 올라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 하락하면서 15,800포인트 선 바로 아래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욕심 줄인 부자들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미국의 부자들이 내년에도 이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낙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특히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는 좀 욕심을 줄였다, 이 눈높이를 좀 낮추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CNBC에서 100만 장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은 42%가 내년에도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을 해서 35%가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점친 것에 비한다면은 낙관론이 조금 더 우세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 이제 52%만이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만이 S&P 500 지수가 내년에 5%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고 봤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CNBC에서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열광 심리가 식었음을 시사를 한다. 그리고 위험 심리도 전반적으로 좀 약화가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CNBC에서 한 해 2차례 이 투자 자산이 이 100만 달러 이상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지난 조사는 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내년에 어떤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봄의 이 조사와 대비해서 전 자산군에 걸쳐서 좀 줄어든 것으로 또 나타나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내년에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응답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눈높이도 좀 낮추겠고 그리고 투자도 작년에 비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부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는 코인 투자 등 때문에 백만장자가 된 MZ 세대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미국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네네.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파이어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용어가 생기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부자들이 내년에 대해서 좀 이 보수적으로 보는 것과 대비해서 MZ 세대는 좀 세대 간의 좀 차이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CNBC에서 이 앞서서 한 몇 주 전에 이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실시를 했는데 투자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MZ 세대에 대해서 결과를 좀 놓고 봤더니 여전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83%가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48%가 내년에 더 많은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MZ세대 부자 중에 53%가 자신들의 자산의 50% 이상, 그리고 33%는 75% 이상이 암호화폐 투자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이전 세대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세대별로도 이렇게 투자 성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전 세대가 아닌데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네. 투자 성향이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부자들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한번 살펴봤고요.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월가에서도 올해만큼 내년에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으니 좀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시선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내년은 정말로 약간은 좀 이렇게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나스닥 패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개인 투자들이 사실 나스닥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나스닥에 투자했을 때 나한테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 ETF, 지수 ETF 가운데 세배를 추적하는 TQQQ도 이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기대를 안고 투자했다면 마치 벼락거지의 느낌을 좀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나스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S&P 500 지수보다 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채 올 한 해를 마감하게 될 것 같기 때문인데요. 자, 월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나스닥은 올해 23% 올랐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는 올해 28%나 올랐고요. 물론 아직 올해 장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끝날 가능성이 높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S&P 500 지수에 졌던 이 일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 올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자,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고요.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에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죠. 이런 시장 환경은 기술주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은 또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고요. 결국 로테이션 아웃, 즉 순환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놓고 롱보우 자산운용에서는 지난 5년간 기술주에 대한 로테이션 아웃, 즉 순환 매도가 있을 때마다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왔었지만 올해 투자자들은 저가에 매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현상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냥 원래 있는 일이라는 그런 평가도 내리기도 했는데 올해 기술주 중심의 투자자라면 시장 대비 매우 안 좋았겠지만 올해는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4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한 차례 정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겠죠.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나스닥은 139%나 4년 동안 올랐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68% 정도로 절반밖에 못 올라왔기 때문에 올 한 해 S&P 500 지수가 나스닥을 이기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자니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럼 내년도 올해처럼 기술주가 S&P 500 지수보다 좀 못할까라는 우려감도 들고요. 빅테크를 제외한 혁신 성장, 뭐 적자 기술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년에 좀 피해야 되는 것일까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여전히 이제 그래도 좀 성장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좀 경계 심리도 동시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웨드부시 같은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포진을 해 있는 그런 기관이죠. 최근에도 IT 업종의 펀더멘털이 과소평가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라든지 5G 그리고 사이버 보안 등의 섹터에서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기술주 전반이 내년에도 한 20에서 25%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점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뭐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지만은 주어진 환경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뭐 증세가 있을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규제 리스크도 계속해서 좀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를 이제 무시하면서 좋다 하면서 계속 붙들고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그렇죠. 노릇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가의 대표적인 또 기술주 투자가인 댄 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증시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뭐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좀 대형주를 선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올해 좀 어려움을 겪었던 뭐 미디어라든지 통신, 뭐 전통적으로 저희가 뭐 가치주로 또 평가를 하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건 분명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 2년 전에 봤었던 이런 기술 성장의 혁신 적자 기업들의 불장은 좀 기대하고 있는 눈초리는 거의 없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네. 왜냐하면은 그런 혁신 성장 기업 중에 또 이 상당수는 팬데믹에 따른 어떤 트렌드 변화를 반영을 해서 급성장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도 급격하게 좀 팽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좀 모멘텀이 식은 것에 대한 시장의 어떤 박한 평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금리 상승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어떤 섹터가 좋았다, 어떤 섹터가 좋았다 이런 것들이 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서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 딴 길을 걸으면서 좋은 수익률을 거두기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자,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얼마 안 남았다라면서 보잉의 그림이 있는데 보잉의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수건 사업은 아니고 해결해야 될 만한 문제 이런 게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이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듯이 뭐 성장주가 좋다, 가치주가 좋다, 기술주가 좋다, 뭐 산업재나 이런 가치주가 좋다. 이런 게 굉장히 하루 걸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날은 시장 전체는 좀 약세장이었고 그 가운데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좀 부진을 딛고 좀 상승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떤 수건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737 맥스 항공기와 관련한 호재가 전해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 정상화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전날이었죠. 인도네시아 항공 당국에서 737 맥스에 대한 운항 금지를 해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참고적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추락 사고 중에 첫 번째였죠. 그 사고가 직접 일어났던 그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 최대 그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항공당국 역시도 내년 2월에는 737 맥스의 운항을 재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같은 경우에는 737 맥스 이 항공기의 운항 금지를 1년 전쯤에 해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러시아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일부 국가에서는 좀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뭐 금지하고 있는 그 국가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잉은 정말 뭐 1년 넘게 투자하면서 지금 굉장히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뭐 된다 해놓고 계속 뭐 이 정도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속상할 텐데 올해도 역시 실망감으로 좀 한 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최근에는 좀 보잉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변하고 있을까요? 올해도 좀 돌이켜 보면은 델타 변이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더딘 회복세, 그 737 맥스 운항 재개 역시도 좀 생각보다는 더디게 이루어진 감도 있겠죠. 그러면서 막대한 적자가 올해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킹학파 기준으로 주당 한 1.8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올해도 주가가 약 한 5% 정도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원인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본다면 여전히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JP모건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 중순이었죠. 1년 반 정도 만에 매수콜을 재개를 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시장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 최근에도 비중 확대 의견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목표 주가는 275달러에서 270달러로 소폭 내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보잉이 내년에 더 많은 항공기를 인도를 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실적 회복세가 더욱더 좀 가속화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서스케아나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 기관에서는 최근까지도 보잉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경계 심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내년에 그러면은 뭐 이 과제가 뭐가 될 것이냐 결국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필요하겠죠. 결국 지금은 컨센서스상으로 주당 한 4.8달러 정도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11월까지 올해 302대의 항공기를 인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뭐 한 2배 정도 늘어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지 뭐 주가의 좀 회복 그리고 투자 심리 회복도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힘든 시간을 오래 겪었던 기업들이 구조조정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그때 크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언제냐가 가장 또 관건이긴 하죠. 좀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보잉에 대해서 좋은 신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내년 역시 에너지입니다. 올해 S&P 500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섹터는 바로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부동산 섹터였었고요. 에너지 섹터만 올해 47%나 올랐으니까 엄청난 수익률을 올해 거둔 것이죠. 자, 펀드 스트레스 톱니의 에너지 사랑은 아무래도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3월에 저점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또 올해 에너지 주식을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인물이 바로 이 톱니죠. 팬데믹 이후에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본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이 내년에 정말 잘 맞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주식의 강세는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톱니의 주장인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원유 시장은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 이상 내년에 유가가 100달러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주식들은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유가보다 에너지 주식이 현재 더 싼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내년에는 빵주보다 에너지주의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내년은 일단 팬데믹을 벗어나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고요. 물론 오르는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죠. 자,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그 이벤트의 영향력은 단 일주일만이면 끝날 것이고 결국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게 톱니의 전망입니다. 자, 특히 내년 상반기에만 거의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이 톱니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제 지금이라도 에너지 주식을
또 담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톰리는 사실 이 주구장창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코를 외쳤던 인물입니다. 네. 꽤 됐거든요. 뭐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올해 관련된 ETF, 엑셀인가요? 그게 한 50% 가깝게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콜은 굉장히 좀 맞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감내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에너지 업종은 이 뭐 통상적으로 펀더멘털을 좀 아무리 분석을 하더라도 유가의 단기 변동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내를 해야겠지만은 재반 환경 상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시티그룹의 바이사이드 조사에 따르더라도 기술주에 대한 선호도는 좀 떨어진 반면에 산업재, 금융과 함께 에너지에 대한 추천이 좀 늘었다라고 하거든요. 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은 그런 섹터별의 분위기 감지,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는지 그 변화를 좀 잘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